치아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 잇몸에 번식하는 세균이 체내를 돌아다니며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 잃어버린 치아를 대신해 높은 만족을 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임플란트.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의 모든 것 지금 알아본다. 또한 방치했을 경우 심장병 등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치주질환. 이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만나기 살짝 두려워하시는 치과 선생님, 윌튼 치과의 최인호 원장님 모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와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치과 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과를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도 치료 자체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치과에서 치료 도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소음들과 어렸을 적에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치과를 올 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찌릿찌릿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 인공치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실된 치아 부분에 인공치아를 매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체에 전혀 무해한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치조골 속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매식체 위에 인공치아를 보철적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많이 보편되어 있고 다른 어떤 치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치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아주 보편적인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 앞에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보기에는 치아와 매우 흡사해요. 그런데 기능상 또 미관상 모두 비슷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하고 거의 유사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플란트를 보시면서 틀니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 중에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시술 기간, 치료 비용, 그다음에 사용하는 씹는 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틀니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 틀니를 해도 되고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데 임플란트를 권하실 경우 환자분들이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임플란트를 권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임플란트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었던 게 치아를 여러 개 상실했을 경우 틀니를 권해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틀니는 꼈다 뺐다 하는 불편감이 있고 또한 음식물을 씹는 힘이 자연 치아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 틀니 하방에 음식물이 끼거나 하면 많은 동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임플란트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요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성장이 끝나는 16세에서 18세가 지나기 시작하면 임플란트 시술은 가능해지고요. 요즘은 아주 고령의 환자들까지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금기시되어 왔던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과 같은 성인병을 가진 환자들이나 골다공증 같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시술이 금기시되어 왔었는데요. 요즘은 여러 치료 방법이나 또는 여러 장비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환자들까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임플란트의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주변에 있는 인접된 치아들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한 저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와 신미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잇몸뼈나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치조골이 흡수가 돼서 치조골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임플란트가 심겨진 부위는 치조골 흡수가 되지 않고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적인 치아에 있어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틀니를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니가 잘 빠지거나 또한 틀니를 사용했을 때 동통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몇 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틀니의 유지력을 강화시키고 틀니에 씹는 힘을 강하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굳이 임플란트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치료 비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처럼 골 대사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시술을 받기가 조금 어렵거나 또한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치아를 가진 환자들에 비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좀 더 세심한 입술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닥터 OK 플러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플란트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인체에 무해한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티타늄이라고 하는 재료는 생체 적합성이나 또는 기능성이나 역학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체에 전혀 무해한 재료고요. 치과 영역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 구강 아가면 외과라든지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는 한 100여 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전혀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실험적으로나 아니면 생체적으로나 검증이 이미 끝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 시술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뿌리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치아의 뿌리처럼 생긴 임플란트 매식체라고 하는 것을 잇몸뼈, 즉 치주골 속에 심는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심겨진 인공 매식체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대줄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총 치료 과정을 본다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가 수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잇몸뼈에 인공 매식체를 심는 과정, 두 번째는 보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심겨진 매식체 위에 치아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치아가 한두 개 손상됐을 경우와 여러 개 손상됐을 경우 치료 방법이 같은가요? 네, 크게 보면 한두 개의 치아가 상실됐을 때나 아니면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됐을 때 그 치료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진단과 치료 계획 그리고 시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술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치아 모형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잇몸에 들어가는 건데요. 아프지 않을까요? 치과 치료의 모든 과정이 약간의 동통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마취와 진정요법을 통해서 그 동통을 많이 감소시켜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나타나는 동통이나 그 다음에 부종이나 출혈 등은 우리가 치아를 발치했을 때와 거의 유사하거나 또는 발치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치를 했을 때와 비슷한 고통이라면 저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요즘과 같이 특수 금속을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한 30년 전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시술 방법을 살펴봤는데 조금 복잡했잖아요.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인공 치근을 치조골 속에 넣게 되는데 이 치조골 속에 넣어둔 인공 치근이 뼈와 단단하게 붙는 데는 아래턱의 경우 약 2개월에서 3개월, 위턱의 경우에는 약 5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경과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철물을 고정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은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치료 기간은 아래턱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위턱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시술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개개인의 상태나 또는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수명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됐을 경우에 10년 또는 20년 아니 한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과 또한 주기적인 치과 내원에서 점검을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신다면 자기 치아보다 훨씬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수술 직후 3일간은 무리한 운동이나 일, 목욕 등은 자제한다. 수술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 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술과 담배는 자제하도록 한다. 상악 시술을 받은 경우 코를 3개 풀거나 침을 3개 뱉지 말아야 하며 치과에서 처방한 약은 잊지 말고 복용 3주간은 의치를 끼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음식은 수술받은 반대쪽으로 씻고 뜨거운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만약 출혈이나 통증이 나타날 경우 빠른 시간에 치과를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네, 이번에는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솔직히 저도 조금 아플 때는 좀 참다가 참다 좀 더 아파지면 치과에 가게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치아 한 개 치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강 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아를 방치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치주 질환이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잇몸 질환과 비슷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잇몸병이라고 하는 것이 즉 치주병,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치아나 잇몸에 붙어있는 치태와 같은 것들이 세균이나 다른 음식물 잔사들과 결합해서 단단하게 결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치석이 되고요. 이 치석을 방치하게 되면 잇몸뼈, 즉 치조골을 상하게 되고 잇몸을 붓게 하고 나중에는 치아 뿌리까지 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치주 질환을 간과하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병들이 발병될 수 있나요? 네, 치주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질병들은 흔히 성인병으로 이야기가 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즉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주병을 가진 성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약 25% 정도의 심혈관계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치과랑 더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치주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평소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치주병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입솔질을 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입솔질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타나 치석이 많이 끼일 수 있는 어금니 뒤쪽이나 앞니 안쪽 같은 경우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닦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입솔질 교육도 다시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흡연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금연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닥터 OK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인상 좋으신 우리 원장님과 함께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치과 질환 상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보는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안 좋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원래 음식물 섭취하면 3분 내에 양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치아 건강에 좋다고. 근데 얼핏 듣기로 콜라를 먹은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치과 같은 경우도 혹시 암 이런 게 집안 내력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치과도 그런 게 있는지. 충치 있는 사람이랑 키스를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옮게 되나요? 혹시 치주질환 있는 사람이랑 키스를 하면 혹시 그 치주질환이 없나요? 이빨과 관련된 질환이 이것도 유전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콜라 마시고 나서 양치질을 바로 하면은 안 좋다고 그러던데 어떤가요?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이요. 콜라를 마시고 난 후 칫솔질을 바로 하면 안 좋다는데 과연 사실인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드시고 나면 우리 치아 표면에 약간의 거친 표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바로 입솔질을 하시게 되면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몇 분 정도 지나서 우리 입안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자정이 된 후에 입솔질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치과 질환이 있는 사람과 키스를 하면 그 병이 옮겨지나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세균이 옮겨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세균이 옮겨졌다고 해서 꼭 치아 우식이나 치주병이 유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입안이 깨끗한 상태에서 키스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세 번째 질문으로 암은 집안력이 많은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치과 질환도 그런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치아 상태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구강 상태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모님들의 나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아이들의 치아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치열을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나쁜 치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과 진료를 하다 보면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 그 다음에 진료 비용 때문에 치과 치료를 망설이시다가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시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치료를 힘들어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치과 치료도 작은 불편감이 있을 때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에 큰 불편을 겪지 않으시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닥터 OK 플러스. 치아 관리와 치주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또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치아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늘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습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내쉬면서 앤 후 아랫배 끌어올리고 후 앤 마시고 업 내쉬면서 마지막 앤 후 아랫배 끌어올리세요. 무릎 11자로 내려가실 겁니다. 앤 마시고 올라오세요. 네, 이번 동작은 더블렉 익스텐션과 힐클랩스라는 동작인데요. 허벅지 뒤쪽 라인과 엉덩이 뒤쪽 라인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네, 집에서는 이런 도구 대신에 베개나 쿠션을 이용하셔도 좋으시고요. 먼저 베개나 쿠션을 골반 아래쪽에 놓고 엎드리십니다. 그대로 천천히 마시고 준비. 앤 내쉬면서 음부뼈를 바닥에 꾹 누르면서 두 다리를 엉덩이 높이만큼 올려주세요. 앤 후 다리 길게. 앤 마시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쭉 끝까지 내려가시고 앤 내쉬면서 한 번 더 후 엉덩이를 힘을 꾹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뒤쪽 허벅지에도 탱탱해지게 힘을 주세요. 발끝 길게 앤 마시고 천천히 내려갈 거고요. 앤 내쉬면서 한 번 더 후 다리가 올라가면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에도 힘을 주실 거예요. 앤 마시고 내려갈 거고요. 앤 내쉬면서 한 번 더 후 음부뼈로 베개를 꾹 누르면서 다리를 길게 올리실 거예요. 그대로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네, 다음은 힐클랩스라는 동작입니다. 자, 그대로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두 다리 길게 올라가 주세요. 앤 후 엉덩이 힘 주세요. 후 좋아요. 그대로 뒤꿈치 붙여서 두 다리 턴아웃 하실 거고요. 앤 마시고 두 다리 골반 너비만 벌리실게요. 마시고 앤 내쉬면서 붙여주세요. 후 발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마시고 벌릴 거고요. 다리 떨어지지 않게 유지. 내쉬면서 붙이실게요. 후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계속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앤 마시고 벌리고 내쉬면서 모아주세요. 후 발끝 길게 엉덩이 힘 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벌리고 내쉬면서 모아주세요. 후 그대로 마시고 유지. 좀 더 길게 뻗으실 거고요. 내쉬면서 끝까지 내려가세요. 후. 네, 이번 동작은 힙 롤스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뒤쪽뿐만 아니라 골반의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입니다. 네, 편안하게 누우셔서 무릎은 하늘로 높이 세우실 거고요. 뒤꿈치는 엉덩이 쪽으로 좀 더 당겨서 누워주실게요. 자, 그대로 마시고 준비. 앤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말아서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실게요. 후, 척추 하나하나 바닥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까지 올라가실게요. 그대로 마시고 유지. 앤 내쉬면서 가슴 뒤쪽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실게요. 후, 자, 엉덩이 허벅지 힘 주셔서 엉덩이 제일 나중에 그리고 골반은 양쪽 똑같이 꾹 눌러주실 거예요. 한 번 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말아서 올라가실게요. 후 올라가실 때 허벅지 뒤쪽, 엉덩이 뒤쪽 힘 제일 많이 주셔서 롤링 하실 거예요. 앤 후 무릎 벌어지지 않게 유의하실 거고요. 그대로 마시고 유지. 내쉬면서 가슴 뒤쪽부터 천천히 하나씩 양쪽 똑같이 내려오실 거예요. 앤 후 끝까지 내려가실 거고요. 무릎 골반 너비 유지해 주시고 마지막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하나씩 올라가실게요. 앤 후 무릎을 11자로 유지하면서 올라가실 거예요. 양쪽 똑같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 엉덩이 뒤쪽 힘주실 거고요. 그대로 마시고 유지. 앤 내쉬면서 끝까지 내려가실게요. 앤 후 양쪽 골반 똑같이 내려가실 거예요. 네,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면 좋은 운동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끝으로 이 운동법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운동을 생활해 주시면서 음식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세끼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드시면서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게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밀가루 음식이나 고기 종류를 피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비만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 하체 비만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리는 닥터오케이 플러스. 이 복부 비만과 하체 비만은 평소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비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비만으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닥터오케이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